자, 우리 이어서 조금 더 보자. 자, 우리 50쪽 펴시면 돼요. 4번 해가지고요. 뭐 제목으로 적절한 거 나와 있는데 제목 찾는 거니까 가볍게 내용 보시면 평화로운 시대의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그죠? 역접으로 뒤집어 주면서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시인은요,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뭐예요? 예언가가 되거나 선구자적 지위, 그죠?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요.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시인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왜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하고 그러면 운명이라는 것은요, 초월적인 힘으로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인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시대에는 장식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국의 비운에 빠졌을 때는 이를테면은 뭐 예언가나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시인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져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시인의 처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다,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명이라면 이렇게 가정형으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2번의 의미만 가볍게 좀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5번은 난도합니다. 그죠? 그냥 글만 잘 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교수가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 인류학 교수에게 비밀로 하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그죠? 뭐 학생들에게 사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첫째, 둘째 했더니만은 실험 결과 뭡니까? 선생의 강의도 교수의 강의도 좋아지고 학생들도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또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4번에 공감하는 듣기의 중요성 정도가 되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 재미없는 것들은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집중하면 정말 재밌어진다는 이상한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실제로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죠? 전공을 바꿀 정도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학문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죠? 예. 국어도 재밌다고 푸니까 재밌잖아요. 행정법도 자꾸 재밌다니까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래를 생각하면서 행정학 공부할 때도 재밌고, 그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 행정부 일단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우선적으로 재밌죠, 그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우선적으로 재밌죠. 12월 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1월 달에는 거의 다 본궤도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남은 기간 바짝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 나중에 따로따로 얘기 한번 합시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중심 내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일단 읽어보면 되죠.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니까 노란색 친 부분이요.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봤고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 원인을 분석해서 사례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오히려 긍정적 결과가 나오고 동양에서 위기를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해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한다. 그래서 동양인들 뭐라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위기가 기회로 변모될 수 있다. 그러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게 동서양의 위기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해가지고요. 동서양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위기에서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긍정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보면요. 내용 호흡이 좀 깁니다. 그죠?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내용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체크할게요. 1번에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 자체에서 물음을 던지면 독자 입장에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면서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음의 형식이나 자문자답이 나오면 당연히 흥미 유발과 관련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일단 물음의 형식은 몇 문단에 나와 있나요? 3문단에. 그죠?
어찌하여 이런 차별이 생긴 것일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 던진 다음에 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확인이 되는 거고요. 2번에 난해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한다.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3번에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어디에서 확인되는 겁니까? 1문단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 왜 1문단의 셋째 줄에 보면 가령 사람들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주장을 들어보자. 그러면 이거는 들어보자 그랬으니까 내 주장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주장인데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 인정하네요. 사람들의 흡연 욕구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렇죠. 아메리카 사회가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권련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은 까닭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부 수긍하면서도 뭡니까? 한계. 이런 건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 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현상과 비교하는 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문단 전체가 그렇죠. 권련 피우는 사람들은 공공 건물 앞에 보도에 한데 모여서 흡연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문단의 5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띄우지는 않았어요. 길어서. 그래서 이 문단에 보면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띄우진 않았고요. 그죠? 권련 피우는 사람들, 보도에서 흡연, 시가를 피우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에서 비교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비교라고 해요? 공통점 중심으로 설명하는 걸 비교라고 하는데 원래 비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설명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더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비교를 공통점 중심으로만 설명한다라고 엄밀히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선택지에 비교와 대조가 다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엄밀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비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공통점과 더불어서 차이점까지 서술하는 방식을 다 포괄하는 거기는 합니다. 이제 문제가 그렇게 덜 엄밀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 그냥 들어두시면 될 거고요. 저도 내년 목표가 금연입니다. 시작. 진짜.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평생 끊는 거죠, 뭐. 끊었다가 아니라. 한번 피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딴 거에 얽매여야 되나? 너무 갑자기 스스로가 한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날도 추운데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러 밖에 나가고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인 효과에 부수적인 거고, 그죠? 금연을 해서 이렇게 한숨 쉬면 되죠, 뭐. 그죠? 니코레트 껌 씹으면서, 그죠? 그래서 근데 제 친한 후배 국어 선생이 금연을 벌써 이제 6개월째 성공하고 있거든요. 올해 중반에 6개월째 성공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 껌을 씹어요. 금연 껌. 그래서 껌값이 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연 껌도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어가지고.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저 갑자기 통통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죠? 담배 끊으면 원래 이것저것 많이 부수적으로 손대면서 통통해지잖아요. 그죠? 내년 2월 달에는 동글동글한 기태형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동글동글. 그죠? 그런가? 그러려나? 입맛이 없어서? 이 상태에서 얼굴 동그래지면 눈 더 작아질 텐데 걱정이네. 아닙니까? 끊어볼게요. 그죠? 그래서 내년 이후에 권 선생이 갑자기 담배 피우는 모습 보면 손가락질 해주세요. 끊는다면서 뭐야 얘기나 하지 말던가 선생님 말하면서 그죠? 뭐야 정말 줏대 없이 이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강의를 해? 뭐 이러면서 그죠? 뒤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그러면 또 이제 숨어서 피운다. 그죠?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정말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짜증이 났어요. 이거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런 데 얽매여서 이렇게 건강 버리고 그죠? 스트레스 해소할 다른 걸 찾아야겠죠. 그죠? 뭐 운동을 하든 뛰든 그죠? 금연하는 방법 중에 흡연 욕구가 일어났을 때 금연하는 방법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면 1분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참는다.
그래도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1분을 천천히 숨을 쉬면서 참는다. 그래서 1분씩 연장해 가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움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이제 목도 예전에는 막 한갑씩 피우고 그랬을 때로 목이 쌩쌩했는데 목도 이제는 좀 맛이 조금씩 가는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 응, 그렇죠. 그 정도 피웠죠. 그죠? 지금도 적게 피우지 않죠.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딴 거 안 하니까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술을 맨날 퍼마시는 것도 아니고 끽해봐야 혼자 열받을 때 담배 한 대 무는 게 다였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거 할까? 그거 이렇게 쪼물락거리는 거 있으면 좀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 스트레스 불이라고 불러요? 슬라임처럼 생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하면 뭐 좀 낫습니까? 아, 만드기라고? 그 이름이 만드기예요, 진짜? 뭐 만드기 시리즈 같은 게 있어. 덩다리 시리즈인가 그럼 만드기? 아니, 만드기를 하나 사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1월 1일부터, 그렇죠? 잘 보내고 계시죠? 담배 안 피우시고 다행히 금연하면 짜증이 늘어난다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죠? 막 여러분들한테 화풀이하고 그러면 되죠. 왜 이걸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꼴 같지 않게 그죠? 막 화내고. 자, 봅시다. 잘못 이해한 거 1번 보시면 자, 역사적 사실과 역사 서술, 그다음에 역사적 사건의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역사가들에게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1번하고 4번 선택지가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역사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고요. 볼게요. 첫째 줄을 보시면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다. 상식적인 견해에 따르면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역사 서술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역사가들에게 그런 게 있다. 1번, 4번이 사실은 이 내용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헤이스팅스 전투가 10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역사가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뿐이죠. 그래서 대전투가 65년이나 67년이 아니라 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이나 브라이턴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다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 아닐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번에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긴 중요한데 다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저 보니까 역사가들은 이런 것들, 사실적인 정보에서 틀려서는 안 되고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라는 하우스만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을 인용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견해와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의무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미덕은 아니다.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이걸 인용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확성은 의무기는 의무입니다. 의무기는 의무인데 다만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요.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우리가 유형할 때 이거 풀어봤었어요. 얘는 1, 2, 3, 4번의 시작점이 다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면 시작점만 잡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죠? 자, 얘는요.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앞부분에 글이 하나 나와 있고요. 20세기 한국 지성인의 지적 행위는 그들이 비록 한국인이라는 동양 인종의 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성인의 지적 행위가 서양이 동양을 해석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가봤더니요. 시작점만 잡으면 되죠. 그러나 역접이니까 앞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 역방향은 즉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행위는 부재해 왔다 그러면 가 앞에는 뭐예요?
동양이 서양을 해석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 서양이 동양을 해석한다는 얘기가 가 앞에 있어야 하는데 나, 다, 라 어디를 봐도요. 서양이 동양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가가 바로 이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번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가로 딱 시작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리기도 해요. 글의 순서가 어려울 때는. 10번 한번 보면요. 그죠? 문맥에 맞게 역시 나열하는 거고요. 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봅시다. 선택지 확인했나요? 그죠? 뭐나 뭐로 시작합니까? 가나 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 보면 물질적 안락의 문제만 따진다면 아무리 사업가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파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사람들이 흔히 쓰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란 말은 실제로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통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란 말은 실제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생존 경쟁의 실제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 한번 보면요. 라. 자, 미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영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생존 경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라는 거. 생존 경쟁이 즐거운 생활을 방해한다. 어떤 점에서는 그저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 그러면 보세요. 가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그저 생존 경쟁에 대한 화제를 지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라죠, 라. 그죠? 가는 생존 경쟁이 실제로는 이런 의미다라고 그저 답을 해주고 있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생존 경쟁이 삶을 방해한다고 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화제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가 앞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행여 모르니까 나하고 다도 한번 비교해보죠. 그죠? 봤더니 물론 생존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디 다음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 다음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생존 경쟁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행한 처지에 빠진다면 우리들 중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콜라드 소설의 주인공인 포크가 그런 경우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배가 난파당했는데 포크와 또 다른 선원 두 사람에게만 총이 있었다. 그 배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진정한 의미의 생존 경쟁이 시작됐고 포크가 이겼고 그 후 평생을 채식주의자로 살았다. 말 그대로 이것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봤더니 하지만 사업가가 사용하는 생존 경쟁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보니까 목숨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다니까 다가 뭐 다음에 이어져야 돼요? 나 다음에 이어져야 되고 이제 가의 위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그가 사용하는 생존 경쟁이란 말은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사업가는 사소한 일에도 위험을 갖추기 위해 이 표현을 즐겨 쓰는데 하지만 사업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파산한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파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가 되는 거죠. 그죠? 파산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뭡니까? 풍족한 생활을 한다라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요. 그죠? 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은 실제로 존재한다. 말 그대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인데 하지만 사업가의 생존 경쟁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파산해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경쟁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경쟁이다로 마무리되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라, 나, 다,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괜찮습니까? 가하고 라만 봤을 때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던 이상이 나머지 글들 보니까 그죠?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의 위상도 다를 읽어보면 확인이 됩니다. 정답 3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볼게요. 역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 주제 찾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핵심을 보는 게 중요하죠. 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일단 첫 번째 문단은요. 언어 기호는 과연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수단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수시로 얘기 나오네요. 그래서 기표와 그다음에 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양자의 관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다?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언어의 특성을 알고 있는 무슨 성입니까, 이게? 자의성이라는 거죠, 자의성. 그죠? 그래서, 나무라는 말이 나무를 가리키고 바위라는 말이 바위를 가리키는 것은 당연한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 문단에 보면, 그렇다면 개를 개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그런 이유는 없고 순전히 우연이고, 개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개라는 낱말이 지시하는 대상, 즉 실제 개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언어 체계에서 정해진 약속일 따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시르는 차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끄집어낸다. 그죠? 그러면서 개는 소나 달리기 아니기 때문에 개인 것이다. 차이란, 여기서 나오는 차이란 실체가 아니라 언어의 관계에서 보면 뭘 나타내는 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사고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관계적인 사고이다. 차이가 관계고 관계에서 나오는 게 관계적 사고여서 같은 걸로 도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들과의 관계다. 그러면 의미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관계는 실체에 가려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는 실체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배우의 숨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호를 실체로 간주하면 기호와 지시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뭐한다? 일체화하기 때문에 그 기호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는 뭘 놓친다? 맥락을 놓친다. 실체로 간주하면 맥락을 놓치는 거니까 맥락과 실체는 같은 범주예요, 다른 범주예요? 실체로 간주하면 맥락을 잡는 게 아니라 놓친다 그랬으니까 얘는 다른 범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른바 행간의 의미를 끝까지 뭐하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행간의 의미도 실체와 뭡니까? 다른 범주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는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도식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기호를 해석할 때는요, 실체가 아니라 맥락과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2번에 어떤 단어가 기는 같지만 기표가 다른 경우는 언어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와 기표의 관계가 뭡니까? 필연적이지 않다.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은 적절할 수가 없고요. 그죠? 있을 수 없다가 아니 있을 수 있어야죠. 오히려. 그다음에 3번에 기와 기표가 자의적인 관계에 있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수정돼.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자의적이라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글에서는 자의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고요. 4번은 볼게요. 이제 이런 거 걸러낼 때 도식화한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행간의 의미.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실체적 사고. 실체적 사고는 뭐였어요? 어떤 범주죠? 세모. 그죠? 물론 이제 실체적 사고를 하게 되면 행간의 의미를 놓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도식화한 것에 따라서 행간의 의미는 동그라미의 범주, 실체적인 사고는 세모의 범주이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있는 것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한 진술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 보시고요. 좋습니다. 12번도 옛날 문제라는 거 감안하고 보십시오. 그죠? 그냥 내용 정리하는 거죠. 지금 가로치는 부분의 시작점이 뭐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의 시작. 그러면 지금 인용된 글 안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라는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그죠?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가에는 3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면 3문단 보니까 일단 뭐 건설해야 돼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돼요? 철제를 사용해야 했는데 철광석을 이용해 철제를 생산하는 제철업에는 뭐?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뭐가? 석탄의 채굴량이 늘어났고 땅 파다 보니까 지하수를 퍼올리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안 됐어서 그다음에 그래서 지하수를 퍼올리지 않으면 수몰될 위험에 놓였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물푸기 뭐 전용 증기 기관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다 남았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가에는 뭐 공장 건설 리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나에는 뭡니까? 철제 수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채굴량 증가하고
지하수를 퍼올릴 필요 때문에 뭐가 생겼다?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요 내용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4번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겁니다. 이 문제는 뭐 가볍게 보시고요. 네, 13번 한번 가보죠. 13번. 수요 공급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경제 지문인데 아주 복잡한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국어에는 채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단순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그래서 채권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복잡하잖아요. 할인채 같은 경우에 이자가 높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은 나중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액면가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가가 이렇습니다. 1년짜리 이거 뭐 그냥 흘려 들으세요. 가볍게만. 액면가가 100만 원이면 약속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이자도 지급해주고 이 채권을 1년짜리 채권에 돌려주면 채권을 회수한 쪽에서 얼마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돌려주는 거. 이게 액면가예요. 액면가 개념인데 근데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지급받는 이자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 채권을 100만 원에 샀다가 1년 후에 돌려주고 100만 원 받으면 득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실제 판매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더 싸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100만 원 돌려받기로 약속한 건데 내가 이것을 90만 원에 샀다가 1년 지나서 1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 1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이자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일정량의 돈을 넣었을 때 플러스 알파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채권의 이자라는 것은 액면가보다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근간에는 다루는데 요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정도의 단순한 경제지문 말고 채권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언급된 지 원체 오래됐기 때문에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도 채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본다면 9급 독서 지문에서 이런 채권 내용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복잡한 건 빼겠지만. 그래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은 액면가보다 싸게 사가지고요. 그 차익만큼 내가 득을 본다는 개념이라는 거. 그죠? 뭐 그 정도만 가볍게 경제지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채권 저도 이해가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원문을 읽기에는 너무 좀 시간적으로 부담스럽고 해서 그냥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제일 정확하죠. 실무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또 담당하는 게 기업 대출이어서 이사예요, 이사. 은행 이사인데 기업 대출 뭐 이렇게 모 기업에 1,000억 대출 승인해주고 뭐 이런 거 채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리 잡고서 소주 마시면서 칼같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리고. 야, 너는 읽으면 아는 걸 이걸 몰라? 막 그러면서, 어우, 자존심 상해, 진짜. 아씨. 근데 어쨌든, 예, 뭐 소주 사주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틈틈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냥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납득이 잘 되게 설명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경제 지문이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로. 그죠? 다행히, 그 5급 피셋의 언어 논리는 경제 지문이나 생물학 호르몬 지문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우리 시험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형태로 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연습 삼아 한두 개 해보기는 할 텐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뤄보긴 다뤄볼 거예요. 자, 보죠. 일단 1번에는요. 공급량과 수요량 얘기해가지고요. 그죠? 가격 하락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겠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격 상승에서 공연 기획자가 이익을 본다. 초과 수요와 가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3번에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 생겼을 때 그죠? 정부의 역할 같은 거. 그다음에 4번에 자, 공연 티켓의 가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공연 티켓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보니까 1문단의 첫째 줄에 만약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라는 거 선택지 1번에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를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이 뭐 할 거라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에 있을 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1문단에서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다행스럽게 직접적인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문단의 7번째 줄, 그죠? 2문단에서요, 마지막 두 줄 하고요. 3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러나 공연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몇 번 확인되는 겁니까? 몇 번이요? 그죠? 4번. 그죠? 그렇죠? 맞아요. 공연 티켓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어렵다. 공연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문단의 첫째 줄 보니까요. 공연이 인기를 끌게 되면, 우리 보면 공연이 인기를 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공연을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인기를 끌게 되면. 그러면 미리 티켓을 구한 사람들이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이때 이익을 보는 건 누굽니까? 미리 티켓을 구한 사람들이지 공연 기획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건 미리 티켓을 구한 사람들이지 공연 기획자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3번 같은 거요. 4문단의 7번째 줄인데요. 밑에서 5번째 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가 초과 공급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왜? 다양한 예술적 성과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복잡하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수요 공급 나오는 순간 고등학교 때 경제지문에 된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죠? 멈칫했을 텐데, 그죠? 다행히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오래전이기도 하고 역대 구급 시험에 그림이나 도표 문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시험 시간과 분량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고력을 제대로 물어보려면 도표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한 과목씩 따로 보는 시험도 아니고 5과목 한꺼번에 보는 데다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경제지문 나와도 요것보다 조금 어렵게 나올 수는 있지만 막 도표와 그림으로 복잡하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 PC에서는 자료 해석 같은 데서 도표와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영역이 따로 있기는 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하에 그런 문제를 풀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자, 그다음에 14번 한번 가보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연습했던 문제들 중간중간에 있어서, 예. 자, 얘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죠.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일단 1번에 IPCC가 신뢰를 잃게 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온난화 이론 비판 세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옹호론자와 비판 논자. 그리고 이제 평가서 오류와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감 표명의 대상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선택지 4번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는지, 즉 끊어서 두 가지 사항을 따로따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요. 선택지 그죠? 1번의 내용. IPCC 평가 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소멸 시기 예측 오류 논란과 기후 게이트 사건 등으로 신뢰가 손상받기 시작했다. 끝. 됐고요. 그죠? 2문단에 온난화를 둘러싼 옹호론자 비판론자 선택지 3번에 나와 있는 거네요. 정치 대결화되는 양상. 정치 대결, 정치적 대립 양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즉 온난화 이론 비판 세력은 IPCC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거대 금융회사와 녹색사업 관련 업체들의 기후변화 예측 자문용으로 일하면서 막대한 돈을 받아왔다는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2번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죠. 3문단 보시면 논란이 커지자 IPCC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는데, 즉 제4차 평가 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예측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의장단 명의로 유감. 그러면 빙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표명했어요? 유감 표명했는데, 근데 한편 일부 언론 매체가 유엔의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오류를 지적한 부분은 유감이 아니라 뭐 했어요? 반박 성명서. 그랬으니까 4번에
두 번째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짐작할 수 있는 트릭이죠. 그죠? 두 가지 섞어서 첫 번째는 맞게 하고요. 두 번째는 틀리게 하는 거.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늘 하던 거지만 선택지 자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항을 담고 있으면 명확하게 따로따로 끊어서 하나씩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죠. 정답 확인하시고요. 얘는 내용이 재밌죠? 일단 앞에 내용이 주어져 있어요. 욕은 공격성의 표현이자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가 욕을 배워 친구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은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이자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표현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욕의 어떤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선택지 보니까 뭐 아니면 뭡니까? 다 아니면 라입니다. 그죠? 다를 한번 보죠. 다에 1968년 이탈리아에서 학생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학생들이 귀에 담기도 있는 폭언을 내뱉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앞의 내용하고 통하는 것 같죠. 그죠? 어떤 거? 어른 세계에 대한 반항,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규범을 깨뜨릴 것이며 이런 거죠. 기성세대의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 기성세대 국가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 어른 세계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벗어나고 싶다는 거니까 다의 내용이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죠? 나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죠. 어떤 집단이나 직업에도 특수한 말이 있다. 의사, 변호사, 공증인 등 이들이 외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쓰는 것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 확실히 구별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가 특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말을 쓰면 그 분야 사람들은 화를 낸다,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수한 말과 특수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욕 바로 다음에 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보죠. 가 보니까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은, 그러면 그들이 집회에서 내뱉는 폭언 누굽니까? 이탈리아 학생운동의 학생들. 그래서 가가 다음에 이어져야겠죠.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들만의 독자성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나 보니까 그러나 라고 뒤집어지면서 욕은 특수용어가 아니다. 그러면 나 앞에는 뭐인 거? 특수용어인 거. 그 다음에 그러나 욕은 그 용어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가요? 라가 이어지고, 그죠? 집단마다 특수용어가 있지만 욕은 특수용어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언어 그 자체를, 그죠? 욕과 같은 말은, 추한 말은 언어를 저하시키고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이어져야겠네요. 글 보면 다, 그 다음에 가, 그리고 라, 나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그죠? 다가 라나 해가지고요. 2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지문 재밌죠? 예, 욕하는 게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 뭐 일견. 여러분들은 욕 안 하시잖아요. 욕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닌가? 저는 잠꼬대로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평상시에 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 잠잘 때 꿈꿀 때 무의식 속에서 이성의 통제가 미약해지면, 그죠?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식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런 욕은 어디서 배웠냐고. 전혀 모르죠. 꿈결에 한 거니까. 근데 평상시에 억압돼 있던 것들이 꿈에서 다 표출돼서, 그죠? 예전에 자다가 꿈에서 발로 누구를 차가지고 깨보니까 책상 모서리를 찼더라고요. 엄지발가락 다친 적도 있습니다. 꿈에서 그 격분의 대상이 앞에 있었는데 꿈에서 힘껏 발로 때렸는데 실제로는 그 침대 아래편에 있는 그 책상 모서리를 이렇게 차가지고서 발 다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사가 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의식은 있어야 돼서 억누르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죠? 욕도 하면 특히 국어 선생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쌓인 게 많나 봐요. 그래서 꿈꾸면서 다 욕하고 막 꿈에서 다 때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죠? 누구 때렸는지 이게 안 함. 잘해. 꿈에서 안 맞으면 알겠죠. 그죠? 말 잘 듣고. 자, 그 다음에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문학 교육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일단 특히 문학 교육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심 내용이니까. 국어과를 언어 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두려는 견해다. 그러면 문학 교육을 뭡니까? 언어 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문학 작품을 다루면서 왜 이 부분이요? 그러나 이후에 언어 기능의 형식 도해에만 그치고 본질적인 가치는 외면하는 것인지 명분이 선명치 않다라는. 그러면 뭐예요? 형식적인 부분 말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어의 본질을 용구적인 것은 다른 말로 도구적인 겁니다.
왜 제보적이라는 말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만 보고 가마적인 것을 무시하려는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러면 이글에서 말하는 건 문학 교육 같은 것을 언어 생활의 능력 향상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가치, 그다음에 뭐 가마적인 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가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건 뭡니까? 1번이죠. 그죠? 언어 활동의 도구로만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그 관점 말고 본질적으로 가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7번까지 보고요. 조금 숨 좀 돌리죠. 우리 교실 이동도 해야 되고. 자, 다음 글의 주장에 어울리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역시 핵심을 잡아보자. 어울리는 거니까. 일단은 과학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객관성, 정확성, 엄밀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이를테면 마이클 폴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 즉 과학의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암묵적 지식이 그죠? 지식의 조건으로 전제되며 통합하는 인격적 행위 없이 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가치 중립성에 뭘 지기한다? 의문을 지기한다. 그죠? 그러니까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도 않고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 보죠. 암묵적 지식은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완전한 검증을 거친 지식 체계가 가능하다는 객관주의의 지식 이념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국 암묵적인 지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게 완벽히 뭐일 수는 없다.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암묵적 지식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이 돼야 돼요? 그죠? 1번이 돼야 되죠.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지식, 즉 이 드러나지 않은 지식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암묵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2번에 암묵적 지식이 갖는 한계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과학의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 암묵적 지식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 객관성과 가치 중립성에 뭘 지기해요? 의문을 지기하는 거니까 객관성이 높이 평가받는다 안 되고요. 완전한 검증을 거친 지식체계, 암묵적 지식은 뭡니까? 그죠? 검증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암묵적 지식을 핵심으로 둔다면 검증을 거친 지식체계를 주요한 중심, 주요한 주장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보고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숨 좀 돌렸다가 우리 조금만 더 마무리합시다. 예. 참, 의자 같은 것만 좀 제자리에 잘 넣어주세요. 뭐라고 하시더라고.